안녕하세요. 한경재 기자입니다. 저희 주코노미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희가 주식을 주로 다루기도 하지만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재테크랑 또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해가 바뀌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테이퍼링, 또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 모두 타격을 받고 있죠. 올 들어서 S&P 500 지수는 2.63%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5.62%, 코스피 지수도 2.34% 떨어져서 2900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파랑불인 주식 계좌를 어떻게 하면 좀 살려볼 수 있을까? 오늘은 인컴형 자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컴은 사전에서 소득 혹은 수입으로 번역돼요. 그렇다면 인컴형 자산이란 나에게 정기적으로 수입을 현금을 가져다주는 자산이라는 뜻이겠죠. 인컴형 자산은 시장 가격과는 별개로 따박따박 나한테 뭔가를 줍니다. 주식은 배당을 지급하고 채권은 쿠폰 이자를 주죠.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사전에 약속된 그 임대 수익을 받을 거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이런 자산들이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줍니다. 인컴형 자산은 시장이 침체되거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인기를 끌어요. 특히 주식과는 상관성이 낮아서 인컴형 자산을 편입해두면 내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인 주식과 달리 안전자산이라고도 불려요. 인컴형 자산은 은퇴 이후의 생활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주식 1억 원어치가 있다면 그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매번 생활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의 가치가 8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하지만 인컴형 자산에 투자해서 만약에 디즈니에서 매월 40만 원씩 배당금이 나오고 또 채권에서 3개월마다 100만 원씩 쿠폰 이자가 나온다면 이 현금 흐름을 바로바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인컴형 자산은 크게 세 가지 자산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군, 채권군, 그리고 실물자산군. 주식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이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이걸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거나. 둘 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에게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건 이 배당입니다. 주식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을 배당주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고배당주라고 불러요. 업종별로 보면 금융주나 증권주가 배당을 많이 지급해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는가? 이건 세이브로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이브로에 들어가서 주식 탭을 클릭한 다음에 배당 정보, 배당 순위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주식의 종류, 그러니까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그리고 시장별로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비상장사인지 별로 이 필터를 걸어서 찾으실 수 있어요.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반짝 높았던 것인지 아니면 꾸준히 높은 배당을 주고 있는지 과거 데이터도 살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다뤘던 배당 많이 주는 종목 주식 랭킹왕을 보면 거기에서 배당 수익률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해외 기업은 디비던드 매니저라는 사이트에서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배당 수익률 상위 100개 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매월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어요. 배당 ETF가 궁금하시다면 ETF 체크에서 한글로 배당을 검색하세요. 운용사별로 다양한 국내 배당 ETF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상품을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디비던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이브로랑 ETF 체크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이 채권. 채권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채권을 풀어보면 빚채 증서권, 즉 빚을 적어둔 증서를 의미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우리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죠. 하지만 은행이 우리한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만약에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CEO거나 아니면 국가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큰 금액을 빌려야 된다면 은행 이외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요. 이렇게 국가나 공공기관, 회사 등이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작성한 일종의 그 차용증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에는 얼마를 빌렸는지, 즉 원금, 이자는 얼마나 줄 것인지, 금리, 언제 갚을 것인지, 만기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채권에는 당신은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1년 뒤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합쳐서 총 1,100만 원을 갚겠습니다. 이 정도로 쓰여 있는 것이죠. 채권은 개인이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 기관에 따라서 정부가 발행했다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했다면 지방채, 기업이 발행했다면 회사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했다면 금융채라고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 이 주체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채권을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발행기관이 부도 위험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더 비싸겠죠.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어디에서나 적용됩니다. 그래서 채권에서는 신용 등급도 살펴봐야 돼요. 회사채나 아니면 금융채에 대해서 신용평가기관들이 등급을 매겨요. 회사채를 예로 들어볼게요. 회사채의 경우에는 크게 투자 적격 등급과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나뉩니다. AAA 등급부터 BBB 등급까지를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고요. 그 이하인 BB 플러스부터 D등급까지를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하죠. 등급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기도 합니다. 투자 부적격 등급 중에서 BB 등급부터 C 등급까지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가 돼요. 여기는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환 능력이 결정되는 거죠. 신용등급이 BBB 등급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불러요. 투기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A급 기업만큼 기업의 재무가 탄탄하진 않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하이힐드, 즉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등급은 민간 평가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그리고 피치인데요. 주요 국가와 기업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매기고 이걸 수시로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업체들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참고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들 중 한 곳에서라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혹은 삼성전자나 아니면 큰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화제가 되죠. 그리고 채권은 상환 기간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요. 단기채와 장기채로 나뉩니다. 단기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을 말하고 장기채는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을 말해요. 가끔 중기채라고 해서 만기가 1년에서 5년 사이인 것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물자산입니다. 실물자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리츠를 꼭 집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예전에도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의미합니다. 여러 명이서 돈을 모아서 상가, 사무실, 호텔, 데이터 센터 이런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 1,000만 원으로 10억짜리 건물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그 10억 원짜리 건물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우리 100명에서 나눠 가지면 되고요. 하지만 투자자를 모으고 적당한 건물을 찾는 작업을 저 혼자 할 순 없죠. 이 작업을 리츠 회사가 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장된 리츠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요.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롯데리츠나 이리츠코크랩, 또 신한 알파리츠를 보면 모두 주당 가격이 10,000원 미만이죠. 미국에서 리츠 대장주로 평가받는 리얼티 인컴 코퍼레이션도 주당 7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그 임대 수익뿐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대신증권은 미국 연준의 양적 긴축이 가시화되었으니 인컴형 ETF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금리의 방향도 모르고 또 연준의 입장도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인컴형 자산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해외 ETF로는 PFF, HYG 그리고 VEA를 제시했습니다. PFF는 iShares Preferred and Income Securities ETF인데 번역하면 우선주랑 인컴 자산을 편입한 ETF라는 뜻이에요. 이 ETF는 우선주 ETF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ETF고요. 매달 배당을 주고 배당 수익률은 4.52%라고 합니다. HYG는 글로벌 하이힐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하이힐드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도 위험이 있긴 하지만 ETF로 투자하니까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상품 역시 매달 배당을 지급하고요. 배당 수익률은 4.06%입니다. 마지막으로 뱅가드 FTSE Developed Markets ETF. 이 상품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다양한 선진 국가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총 보수가 0.05%밖에 안 돼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고요. 매분기 배당을 지급한대요.
배당 수익률은 3.17%입니다. KB증권은 최근에 아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인컴형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자는 거죠. 관련된 ETF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것이 있는데 이걸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보시면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군, 채권군, 그리고 실물 자산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서 기대되는 연환산 수익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줬습니다. 인컴형 자산이 만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만약에 강세를 나타낼 경우에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좋았던 시기를 생각해보세요. 애플이나 아마존, 카카오 이런 성장주가 KB금융이나 신한주주처럼 금융주보다 주가 상승폭이 훨씬 컸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3%인 A회사 주식보다는 1년에 10%씩 주가가 빠바박 상승하는 이 B회사 주식이 나의 자산을 더 빨리 불려줄 거예요. 그럼에도 인컴형 자산을 일정 부분 편입해야 되는 이유는요. 분산 때문입니다. 내 자산을 한 가지 자산으로만 채운다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험에 쉽게 타격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적정 비율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뵐게요.